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첫 TV 토론회가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고 자신에게 약점이 되는 댓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공방 치열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다소 수그러든 분위기였습니다.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당을 어떻게 새로 세울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후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고 방어했는지 먼저 주도권 토론 내용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포문을 연 건 윤상현,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에 관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100% 내 책임이라면 당연히 응당 사과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실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답을 했다면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전달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데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원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했던 가족 공천 의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답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나 후보는 원 후보의 갑작스런 전대 출마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 왜 나왔습니까? 안 나온다가 갑자기 나오신 게 이거 등 떠밀려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걸 2초에 답하라고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관련 질문도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는데 어느 후보가 어떤 답을 했는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각종 정책 공약 관련 공방 등은 이채림 기자가 모았습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쓰는 영상 편지를 주문했습니다. 갈등설이 나오는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 없다고 했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당이 더 이상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미안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잘못되는 부분은 제 이야기 꼭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책임론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럼 총선 패배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분이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원 요새 전국에 다닐 때 왜 세 분은 지원 요새 안 하셨습니까? 정책 토론에선 나 후보가 제안한 핵무장론과 원 후보의 주 3일 출근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두 후보는 국제정세, 다른 나라의 기업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 선진국들,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주 2일 선택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와 관련해 한 후보는 금리가 낮아 높아진 물가를 잡을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서민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TV조선이 주관한 당대표 토론회에는 곳곳에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선뜻 답하기 쉽지 않은 코너들인데 역으로 후보들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 코너에선 후보들이 진땀을 뺐고 악플을 읽으며 쓴웃음을 짓는 후보들의 표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둘 중 누구와 무인도에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후보는 총선 백서에 책임론을 담겠다고 한 조정훈 의원 대신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2번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이천수 중 선택하란 질문에 원희룡 후보는 답변을 잠시 머뭇거렸는데 결국 선거운동을 함께한 의리를 택했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감독으로서의 훈련과 성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공주보다 친일 이미지를 더 지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 이 친일 반일 뭐 이 프레임 진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되면 더 어려운 상대를 묻는 질문엔 윤상현 후보만 윤석열 대통령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택했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고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악플을 읽는 코너에선 후보들이 진땀을 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수많은 민생 국정 과제들을 제가 설계하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셀카 찍어드리는 거 앞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당내 선거하는 데는 사실은 제가 독하게 못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참 좋아합니다. 또 흥이 나면은 가수 뺨 치는데 토론회가 열린 TV조선 사옥 앞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장외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주로 장외 설전을 주고받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방송사 스튜디오에 모여 토론을 벌인 만큼 여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뭐였는지, 전체적인 평가는 어떨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생방송 토론은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묘미인데, 자, 김 기자 평가는 어때요? 이전까지의 전대 흐름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두 후보 모두를 공격하고 한 후보가 방어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한 후보의 공세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중에선 나 후보가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집중 공격했고요. 상대적으로 원 후보가 갑자기 전투력을 확 낮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는데 원 후보가 그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 후보가 사실 오늘 토론회 시작 전에 사전 인터뷰 때부터 민생 토론에 집중하겠다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실제 토론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당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는데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 후보가 밝힌 이유는 선관위와 지도부의 자제령이었지만 사실 어제 광주 합동토론회 때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멈추면서 이 같은 조짐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소장파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의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건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한 후보가 과거 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하듯이 조금 공세적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 또 눈에 띄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후보는 사실 사전 인터뷰 때는 방어에 주력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토론회에서는 공세적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원 후보가 제기한 가족 공천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원 후보를 몰아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한 후보는 또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저희 TV조선이 공개한 문자 5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당대표가 되더라도 여사와는 사적인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자, TV 토론회 앞으로 한 5번 남은 거죠? 예. 자, 이 당대표 토론회가 지나치게 대결 구도로 간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미래적인 앞으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제2요구권, 거부권을 미국 순방 중에 제거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 대통령은 중간 경유지인 하와이에서 6.25 참전용사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현지에서 조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 전자결제로 제거한 건데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이자 22대 국회 들어 첫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방 첫 방문지인 하와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펀치볼로 불리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6.25 전쟁에 참전한 고 벤자민 윌슨 소령을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선 하와이를 근거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례를 강조했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 협력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국 최대 전략사령부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는 건 29년 만으로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이 실시 중인 만큼 훈련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국과 양자회담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이후 45일 만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11번째 회담이 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원서 하나만으로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발합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경호 위원장님 발언을 중지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서만으로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안이 폐기됐다고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정 위원장은 중요한 건이라 예외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돼 오는 19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당신 앉으세요. 상정 직후 야권은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선전포고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토요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범국민 규탄 집회를 열고 재의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 39명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때 증인으로 섰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탄핵 청원의 이유로 든 각종 사건 모두를 청문회 형식으로 국회가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수사외화부 후보를 주제로 19일 열릴 청문회 증인은 모두 22명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으로 지난달 야당이 단독으로 연 입법 청문회 당시 출석했던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청문회에는 증인 18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포함한 7명의 참고인도 불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 청원 관련 청문회 자체가 헌법 위반인 만큼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은 기소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이면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유죄 선고가 나면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어서 운명의 10월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출입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내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재판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금융사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의혹 등을 함께 심리하다 보니 기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9월 6일, 위증교사 재판은 9월 30일에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잡혔습니다. 이르면 10월쯤 1심 선고가 나는 겁니다. 비록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국민 여론 악화로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추대 분위기였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원조 친노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왕적 당대표의 1인 정당화를 맡겠다며 꽤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인데 경선 과정에서 개파 간 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세종시 의회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며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하다는 말로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를 직격했습니다. 1인 정당화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조 친노로 평가되는 김 전 의원은 친문계 일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재명 전 대표 추대대회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상황에서 친명계 일각에서도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분탕질한다, 뒤통수를 맞았다며 김 전 의원 출마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대표도 내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이 전 대표 측은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에너지 등 각종 분야의 전환 성장을 통한 기본소득 창출 등을 강조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친노 친문계인 구주류와 신주류인 친명계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검찰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을 직접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방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 청사로 가져오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명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는 어떤 방식이든 김 여사를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9월 5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에서 디올 파우치를 구매합니다. 8일 뒤 최재형 목사는 이 명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유튜브로 방송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검찰은 이 파우치가 어떤 상태로 대통령실에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명품을 포장도 안 뜯은 채 보관 중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김 여사 측이 파우치를 검찰청에 가져오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파우치 확인을 마친 뒤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한 본격 조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한 바이오 업체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데요. 김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반박합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국내 바이오 업체의 지사는 코로나 치료제를 자체 개발해 임상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인류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사 설립자 강모 교수는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브로커 양모 씨에게 9억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브로커 양 씨 등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해달라고 로비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 당 검찰개혁 TF에도 몸담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김 의원 측은 아직 정식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연일 야행성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런 기류가 원인입니다. 오늘 밤에는 매우 강한 비구름이 접근 중이어서 전국에 최대 150mm의 물폭탄이 예보됐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극한 호우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간밤에 내린 폭우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실종됐고 서울에서는 북악산 한양 도성의 성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탕물 저수지로 변한 경북 경산의 한 교차로. 차량 여러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새벽 대여섯 시에 시간당 최대 3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된 겁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 진량읍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로가 침수되자 차량 밖으로 나왔던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걸제 가만히 차가 있는겨. 그러가 우리 문 열어보기는 우리가 그거는 휴대폰은 다 있고 사람만 다 없고 야만케가 이상한 기라 차가. 119 구조대원들은 가슴팍까지 차오른 하천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중 안에 여러 다리 풀들이 많고 지금 날씨에 비가 와서 많이 흙탕물이라서 수중 수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도까지 물이 차오른 초등학교는 오늘 휴교했습니다. 복도까지 물이 꽉 차버렸어요. 저 밑에 우리 체육관에도 물들어가고. 경남 함양에선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6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서울 북악산에선 한양도성 성벽 35m가 무너지면서 탐방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위험해서 좀 관리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번에 좀 비가 연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야행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지역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은 이틀째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인데요. 축구장 800여 개 넓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하늘이 야속한데 밤사이 또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났던 전북 익산 농가도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뚝이 터진 하천 옆이 온통 펄로 변했습니다. 큼지막한 수박이 달린 수박밭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펄을 한 뼘 정도 파보니 비닐이 보입니다.
사과나무를 받쳐주던 지지대가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기 사과는 3년을 정성스럽게 키워 올해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금 위에 뜯겨나간 도로 방지턱은 인삼밭을 덮쳤습니다. 고추밭, 사과밭, 복숭아밭, 수박밭, 봉밭 이런 밭 다 피해 가야 됐어요. 태어나고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물을 대기가 좋았던 하천이 큰 비에 넘치며 재앙이 됐습니다. 온데간데 없어. 전다치 저런 막 돌밭이 다 돼버렸어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 천재지변인데 뭐 그냥 마음이 막막해요. 이틀째 내린 폭우로 경북에서만 여의도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632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지난해 비닐하우스 3,000동이 물에 잠겼던 전북 익산. 간밤 폭우에 또 침수되며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와 상추 등이 못쓰게 됐습니다. 배수 펌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장맛비가 게릴라처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해 운전자는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고 이후 역주행을 계속한 건 급발진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과 함께 이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사는 내일도 진행됩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호텔 출구를 빠져나옵니다.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진입금지된 일방통행도로로 내달립니다. 잠시 후 속도를 더 높인 차량은 사람들이 있는 인도 위로 돌진합니다. 역주행 참사를 낸 운전자 차모 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일방통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 씨는 사고 인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었지만 초행길이었다며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내비게이션에선 우회전하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경찰은 내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역주행 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이번에는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왕복 5차선 도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편도 2차로를 역주행하면서 편도 3차로 정방향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 옆면을 친 뒤 마주오던 경차까지 들이받습니다. 가해 차량은 첫 사고 지점에서 이곳까지 100m를 더 주행하다 멈춰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릎에 살짝 피 나고 계셨고 앰뷸런스 좀 많이 와서 사고 좀 크게 나신 분은 실어서 간 것 같아요. 역주행은 첫 사고 지점 인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방향으로 서행하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간 겁니다. 역주행 승용차를 운전한 70대 남성은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아도 안 들었다고 급발진을 주장해요. 음주는 감지가 안 됐어요.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자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이 투자자들을 유인한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들이 만든 그럴듯한 홍보 영상에 속아 넘어갔는데 130여 명에게서 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명품을 빼입고 유명 호텔의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남녀. 연회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로비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사기단이 만든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 홍보 영상입니다. 설명회에서 주범은 명문대를 나와 유명 증권사에서 근무한 투자회사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사기다는 이런 홍보 영상을 무작위로 살포했습니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로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로 끌어들였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대표의 리딩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는 사진과 축하 메시지 등을 올리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가짜 거래소에서는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익금의 50에서 60%를 받거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손실 금액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손실을 메꿔주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고 허상에 불과한 숫자로 피해자들이 속아왔던 것입니다. 피해자 133명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모두 90억 원을 날렸습니다. 경찰은 사기단 9명을 검거해 20대 주범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범은 범행의 한계에 다다르자 자신도 피해자라며 고소장을 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고급 외제차 2대와 현금과 명품, 부동산까지 범죄 수익금 36억 6천만 원을 몰수 추징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최근 경기 의왕시와 인근 호수로 인해 하천이 검게 변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어찌된 일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염수는 막 공사를 마친 인근 지식산업센터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는데 갓 지은 건물에서 왜 이런 오염 물질이 나온 건지 추가 오염 우려는 없는지 정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새도래지인 왕송호수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의왕시 신촌천이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달 5일과 23일 하천으로 연결된 빗물 배수관에서 젓갈색 오염수가 흘러나온 건데 의왕시청엔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그냥 누가 봐도 저거 뭔가 오물이 벌어졌다라는 거 알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입주민들이 의왕시에 전화해서 파란색 그런 탱크 같은 게 많이 왔었어요. 빗물 배수관이 연결된 곳은 의왕시가 민자 6,200억 원을 유치해 조성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이었습니다. 지난달 사용 승인이 내려진 새 건물이지만 입구엔 입주를 앞둔 업체 이삿짐 대신 폐수가 담긴 물탱크만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것만 하는 거라 저희는. 이딴 주민 신고에 건물 지하 3층 빗물 저장 시설에서 오염된 물을 퍼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에서 퍼낸 빗물에 흰 종이 수건을 적셔보니 커피 원액처럼 검붉게 물듭니다. 건물 옥상으로 가봤습니다. 조감도에 표시된 꽃과 나무 대신 비닐이 씌워져 있었는데 의왕시 조사 결과 옥상 정원에 깔린 코코넛 특수토가 오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옥상 조경에 사용된 코코넛 섬유와 빗물이 반응해 검붉은 오염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오염된 빗물 속에선 중금속인 구리 성분이 리터당 0.01mg가량 검출됐고 수질을 나타내는 총 유기탄소량은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넘는 리터당 200mg이었습니다. 의왕시는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을 물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유출된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라며 법 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동건입니다. 검찰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창업자가 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나공 기자입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시에서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SM 주가가 13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SM은 지난해 3월 하이브가 아닌 카카오 품에 안겼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불법 시세 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김범수 창업자의 요청을 받아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와 손잡고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사모펀드 대표를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 공세에 유통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죠. 이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최대 패션 플랫폼 쉬인이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패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MZ 공략에 나섰는데요. 첫날부터 짝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의류 매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저가 패션 시장에서 자라와 H&M 등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중국 패션 플랫폼 업체 쉬인의 첫 한국 매장입니다. 지난달 국내 진출을 공식 선언한 후 한 달 만에 K-패션의 중심지인 성수동에 한국 법인과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쉬인의 무기는 초저가 전략. 쉬인에서 팔고 있는 크롭탑 티셔츠인데 타 브랜드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5,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비해서는 질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훨씬 싸서. 쉬인 상륙에 국내 패션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성수동 거리 자체가 패션 브랜드 샵들도 거의 거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임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한마디로 피해가 더 극심할 거다라고. 하지만 오픈 첫날부터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보다 비싸거나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짝퉁 논란도 이어져 부랴부랴 문제가 된 제품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쉬인은 지난 2022년 진출한 일본에서도 유니클로로부터 디자인 표절 소송을 당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에게 모두 귀국하라고 종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파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돈줄을 중국이 직접 죄기 시작한 건데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중국 단둥의 한 공업지구입니다. 같은 복장의 여성 수십 명이 줄을 맞춰 이동하고 지도원의 감시 아래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체류 기간이 통상 3년이지만 코로나 봉쇄로 제때 귀국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체류 기간을 넘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통보했다며 북한은 순차적인 노동자 교체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전원 귀국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我希望有关媒体秉持专业水准，基于事实客观报道，不要把新闻写得像小说。 하지만 최근 북러 밀착에 중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걸로 알려지면서 파견 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신조약은 사실상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상당히 침해한 거다. 중국의 반발이 노동자 문제로 비화됐다.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걸로 추산되는데 중단될 경우 북한 외화벌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올해 들어 북중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양국 속내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근래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흔적을 지웠던 적이 있죠? 네, 지난 3월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 당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한 양국 정상의 발자국 동판을 없앴습니다. 중국은 2018년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산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발자국 동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은 동판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 발자국을 없애버렸습니다. 북중 정상의 우호 상징물이 제거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냉랭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초 중국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북한은 일본에만 기시다 가카로 시작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의 우방국들이 앞다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엔 조선중앙TV의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꿔버렸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부터죠? 네, 과거부터 북중 관계는 사실 애증의 관계에 더 가까웠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밀착 행보를 노골화하자 묵은 갈등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며 도발하는 북한 길들이기에 나섰고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각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국제사회 제재국인데 중국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북한은 중국도 자극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과학 기술을 얻으려는 이중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북한은 중국의 경제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지면 북한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6.7%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40위권 밖으로 중국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중 무역 관문인 단둥에서 북한의 화물에 대한 검색과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너지는 건 중국의 안보에도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북한을 계속 외면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중 관계는 악화되고 북러는 밀착하고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네, 북러 관계가 심화된 이후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역할과 책임론을 조금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북러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와 동조를 얻는 데 있어서 중국의 어떤 역할론 이것들을 보다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전부터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순망치한 입술과 혀의 관계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셨듯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이 견제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으로 보낸 포탄의 불량품이 너무 많다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제로 추정되는 포탄을 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S-60 대공포에 앉은 병사가 방아쇠를 당기자 폭발과 함께 화염으로 휩싸입니다. 옆에 있던 2명의 병사까지 3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공포에는 57mm 포탄이 장전돼 있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공급받은 불량탄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옛 공산권의 대표적 대공포였던 S-60은 1970년대 제트 엔진을 단 미 공군 전투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퇴역했고 포탄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창고에 방치됐던 S-60 대공포를 다시 꺼내 육상 공격용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포탄은 북한에서 공급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불량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포탄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해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는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 전쟁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 북한은 북러 조약 후속 조치로 어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군사교육단 간부들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파병 움직임을 비롯한 군사협력 확대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약 3개월 만에 공격했습니다. 사상자가 200명 넘게 나왔고 특히 어린이 병원 등 민간 시설이 폭격을 받아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심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가장 큰 어린이 병원도 폭격을 맞았습니다. 아비 교환 속에 환자들은 링거 바늘을 꽂은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За 5 хвилин, як все сталося, встигла дійти туди. Педіатричне відділення. Я не знаю. Це просто жах. 현지 시간 8일 오전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우 등 5개 도시에 미사일 40여 발을 퍼부어 최소 40여 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600명 이상 치료를 받고 있던 어린이 병원 피해가 컸는데 수술실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자가 속출했습니다. Операційні пошкоджені онкологічне відділення, в яких були чисті кімнати, які мали певне повітря.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에 분개하며 현지 시간 9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Are particularly shocking. Directing attacks against civilian and civilian object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한 것이라며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연을 띄우려면 바람을 등지고 역풍을 받아야 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엔 연줄을 쥐고 힘껏 달립니다. 스스로 맞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처칠이 말했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바람개비도 역풍에 힘차게 돕니다. 바람개비 든 손 앞으로 쭉 뻗고 운동장을 달렸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잘도 돌았지. 비행기도 뒷바람, 순풍만 받아서는 제대로 이륙하지 못한답니다. 조금 느리고 힘겨워도 앞에서 세차게 부는 맞바람을 받아야 사뿐히 떠오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12후보 모두가 강성 친명계라고 합니다. 다투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다른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심지어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답니다.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을 지는 최고위원이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선출되든 민주당 지도부는 들러리 일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연임 도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출마를 밝혔지만 누구도 결과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정관을 잡고 날아오를 이 전 대표의 민주당에는 순풍뿐입니다. 비전의 연을 띄우고 희망의 바람개비를 돌려줄 역풍도 고요합니다. 그가 나아갈 향로 저 앞에 뚫어야 할 난기류가 드리웠습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두 재판의 결심 공판이 9월로 잡혔습니다. 이르면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거죠. 위증교사 혐의는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이미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스님이 즐겨 인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한밤에 우물물을 깃던 스님이 물에 뜬 달빛이 탐나 병에 함께 길어 담았습니다. 절에 돌아와 깨달으리 병을 기울이면 달도 사라진다는 것을. 순풍으로 혼연일체가 된 민주당이 돌아오는 가을 하늘을 높이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7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역풍과 순풍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남과 영남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전남과 경남 서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서울과 전북, 경북 남부로도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비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남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최고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 후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주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